지금부터 제42회 인천 복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복지 포럼은 저희 협의회에서 초청드린 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사회복지계도 복지시설이 이미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오랫동안 복지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고 중단되고 이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복지 현장의 서비스 내용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힘든 복지 현장의 종사자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히 이렇게 최원영 박사님께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승낙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오면 비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되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국에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비가 되고 눈이 되는지 그 방법을 아름답게 찾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 시작한 인천복지 포럼이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함께 논의하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의 담론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들과 약속드립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최원영 박사님께 우리 사회복지인들에게 힐링이 되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을 찾는 귀한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 회사들을 마치고 임기를 마치고 사회복지계 첫 번째 제가 그 후로 처음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마음은 모든 사회복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명수 회장님이 새로 되신 사회복지협의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처음 갖는 복지 포럼이라 더욱 뜻깊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 포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TV와 기자, 볼펜 기자가 다 와 있는데 멋지게 취재해서 아름답게 저희가 방영하겠습니다. 최원영 박사는 저희하고 인천의 유일한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과 2월에 그 해마다의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천에서 사랑 이야기를 또 행복 이야기, 나눔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는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흐뭇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안 해본 일들을 많이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회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복지 포럼이 42회째 이어지면서 아마 이 작은 공간 그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찾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소수의 인원을 모시고 이렇게 포럼을 할 거라고는 얼마 6개월 전까지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상황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는 코로나19가 주는 어떤 이 사회의 해악도 굉장히 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소중함들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간과해왔던 그 부분들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진정 어떤 개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반기 더욱더 열심히 우리 7명의 문화복지위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인천의 복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도 요번에는 뭐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생들 얼굴도 모르고 한 학기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처음 이렇게 우리 기호 TV에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쁘게 편집해서 이렇게 나갈 텐데 떨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환경조차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나 사회에서의 인식은
오히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이야기에서 우리 복지사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을 비가 오면 비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되고, 이거 제목이 이쁘죠? 아니 저 제목이 아주 뭐 성각자들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자세 아닌가요? 저런 자세는 비가 오면 비가 되어서 뛰어놀고, 눈이 오면 눈과 함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변화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나를 바꿔 나가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대 없이 뭐 이렇게 비가 눈이 이렇게 결정을 해놓지 않고 주대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틱낙한 스님이라고 아마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트남 분이고 프랑스에서 그 미소 명상이죠. 이제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에도 또 오셨었죠. 이 어른한테요, 이렇게 신도가 물어봤대요. 극락에 천국에도 고통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럼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고통을 다루는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지, 다룰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 환경, 비록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고통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지혜를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이 보내준 그 자료인데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산모가 이제 첫 아이를 이렇게 세상 밖에 처음 내놓는 날, 엄마가 너무 그 출혈이 심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는 사라져 나왔고, 그 아버지가 혼자서 키우다가 이제 뭐 바깥 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보모를 좀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 보모를 못 구했대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려견을, 훈련된 반려견을 좀 데리고 오면 어떠냐.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늘 아이 이름을 부르죠. 뭐 예를 들어 찰스 같으면 찰스야 하고. 그럼 아기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웃든지 뭐가 반가운 표시가 났는데, 그날따라 아기가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개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의 입이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응? 아이의 인기척이 없고 개의 입에 피범벅이 돼 있다? 이 녀석이 이거 우리 아이를 죽였구나. 그리고 차에 있던, 트렁크에 있던 엽총을 꺼내서 쏴서 개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죠. 애기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방 쪽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애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뒷뜰에 가보니까 늑대가 피범벅이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려견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녀석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어떤 팩트, 사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가운데의 해석, 뇌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대로 행동이 밖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외부에서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해석되어서 다시 이 세상 밖에 행동으로 나간다.
다시 그렇다면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똑같은 사고를 겪어도 사람들마다 행동이 다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범벅이 된 개는 사실이고 그걸 보고 개가 내 아이를 죽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래서 엽총을 가지고 개를 사살했죠. 이런 행동이 나왔던 거죠. 그 따라서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코로나가 나타나고 또는 뭐 중동지방처럼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행복한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걸 한 6가지로 간략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들려주는 지혜인데요.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 안자 한번 붙여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아프세요?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죠. 만약에 아프면 이렇게 또 물어보랍니다. 나을 병이야? 안 나을 병이야? 그럼 나을 병이면 걱정할 거 없고 안 나을 병이면 이렇게 또 물어보랍니다. 죽을 병이야? 안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거 없고 죽을 병이면 이렇게 물어보랍니다. 천국에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되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놓고 나면 저 끝에 가보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뇌는 신기하게 현실과 사이버 세상을 구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속는 것은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배고플 때 튀김집 옆에 지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침이 막 고이고 하는 게 뇌가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간지럼 많이 타는 사람이요. 이렇게 실험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여기를 간지르면 간지럼을 훨씬 덜 느껴요. 그러니까 시선을 여기다 뺏긴 거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다 뇌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좀 속이자. 그래 음란물 같은 것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음란물이라는 이런 화면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은 사이버 세상인데 그것을 현실과 사이버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이 돼서 늘 그렇게 보다 보면 결국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뇌를 좀 속여보자. 걱정할 게 사실 없었구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좀 서두르지 말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막도장하고 고급 도장의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막도장은 값도 싸지만 이렇게 위에 홈이 있죠. 그거는 위아래가 어느 쪽 방향인지를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급 도장에는 그런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인감을 찍는다든지 또 회장님들이 이렇게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는 곧 어디가 위야? 라고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더 고민하라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 한상현이라는 분이 그 이제 현자절의 철학 우화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말을 좀 살려고 이렇게 말시장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었더니 그 말 주인이 이 말은 교회에서 훈련되고 이렇게 길러진 거라 아주 온순하고 성품이 좋대요. 그런데 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랴이랴 하고 워워해서 가고 쓰다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쓴대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냐? 내가 사기 전에 한번 타봐도 되냐? 타세요. 탔더니 너무나 우아한 거예요. 내가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막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당황을 하니까 이 아멘 이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워워 해도 가니까 그 어떻게 됐을까요? 몇 발자국 안 놔두고 그때 기억이 났어요. 아멘 했더니 이렇게 섰어요. 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급하면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화가 났을 때도 판단 올바로 못합니다. 급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서두르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10년을 과거에 30대 10년을 꼬박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개인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하루에 한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빵집에서 때로는 아파트 청소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학교를 쭉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런데 이렇게 한국 나와서도 식당 같은 데 가도 그 서빙하는 분들 할 거 없이 계속 인사를 드리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낮은 곳에서 있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그러지만 가끔 콜라나 이런 거 슬그머니 공짜로 아주머님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공짜로도 좀 얻어 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몸에 배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은퇴를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얘기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밀물처럼 왔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라. 공황 증세까지 겪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아주 낚시 다니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 얘기를 빌리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 비록 힘은 들지만 아침에 갈 곳이 있잖아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요 배영국의 행복편지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올라온 글인데요. 영국 분이랍니다.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분, 암으로 36살에 돌아가셨는데 요분의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린 것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살고 싶어 온갖 치료를 다 받다가 문득 시간 낭비란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을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할 테죠. 딸아이 머리는 누가 따주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은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녀석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안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진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 반을 더 산 덕분에 3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나도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둘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어때요? 우린 이미 행복하잖아요. 36살에 저렇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렇게 원했던 그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중도에 서서 역지사지하고 반면교사로 삼자. 중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의 극단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중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 시계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시계추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계추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라는 양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설레고 흥분이 되고 보고 싶고 하는 좋은 면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그와 반대되고 미움이 들고 꼴도 보기 싫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조차 들 것도 없죠.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이 든 거죠. 이렇게 양극을 가지고 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항상 이 양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 끝에 있으면 다른 쪽 한쪽 끝은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성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쪽 끝에 있을 때는 영원히 그게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여학생과 사귀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밥 먹을 때도 자꾸 다리를 이렇게 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리 터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다리 털면 경박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계추가 좌측이냐 우측이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쪽에 있든지 똑같은 시계추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한쪽 끝은 보수고 한쪽 끝은 진보죠. 그러니까 지향성, 내가 가지고 있는 보수든 진보든 한쪽 끝에 있으면 뒤를 못 보니까 상대편을 읽질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것만이 옳다라고 절반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으면 저쪽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와 내가 하나인데 이걸 자꾸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건가요? 길은 달라도 어느 쪽 끝에 있든지 길은 달라도 그걸 서로가 헤아려 주는 거. 이게 바로 역지사지 아니겠어요? 나는 보수고 나는 진보고 하는 건 상관없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집단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도 무너지는 거니까. 시계가 고장나 버리잖아요. 정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가 덜 싸울 수가 있다. 덜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좀 더 행복해지겠죠.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 과장님도 오시고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이렇게 오셔서 듣고 보고 하시는 이런 거가 정책으로 그대로 또 만들어지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너무나 귀한 걸음 잘해 주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도. 그래서 시계추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바로 이 부분, 가운데 서야 좌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이 중도라는 가운데 중앙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 있으면 이쪽만 보고 이쪽만 보니까 뒤를 못 보니까 바로 여기 서서 좌와 우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역지사지는 이제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하죠. 내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의 기준에서 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할 때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이에요. 그 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옹알이 할 정도의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서 있는데 신호도 안 주고 깜빡이도 안 주고 이렇게 차가 하나 껴들어왔어요.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런 XX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앞차에 껴든 사람은 못 들어요.
그 누가 들어요? 이제 애기하고 애 엄마만 이제 딱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 꼬맹이 옹알이 하는 이 꼬마도 그걸 봤어요. 애기가 화내던가요? 애기 화 안 내죠.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애기는 화를 안 낼까요? 그 차이는 어른인 나는 끼어들려면 뒷차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 깜빡이 주고. 라고 하는 기준으로 너를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애기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너를 헤아리니까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각자들이 자꾸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 게 자기의 기준. 나는 내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깜빡이를 주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지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요 7가지 습관인가요? 성공하는 사람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 속에서 나오는 이게 그분의 고백인데요. 한 번은 뉴욕으로 강연을 하러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제 그 어린아이들 5명하고 아버지 같은 어른이 탔는데 아버지는 이제 머리 숙이고 앉아있고 애들은 뭐 이 전철 안에서 막 뛰어놀고 시끄럽고 그러죠. 근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강연을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청중들을 이렇게 주목시킬까 이 고민을 하고 가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빠는 앉아서 머리만 숙이고 있다.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애들 아버님이십니까? 네. 그 이런 대중교통인데 이렇게 애들 좀 관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실은 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애기들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라고 지금 가는 길인데 애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떠들게 하세요. 괜찮아요? 갔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똑같이 이렇게 모여서 깝죽거리고 까불까불거리고 떠들고 뛰어노는데 아까는 짜증이 났다가 지금은 오히려 저 아이들 보니까 치근해지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들이 저럴 때에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분노나 원망을 조금은 줄여들 수가 있겠죠. 반면 교사는 요 김남기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와 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왜라는 시인데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히딩크 그 감독한테 배웠잖아요. 똑같은 선수들을 놓고 그분은 4강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신 감독님은 똑같은 선수들인데 그런 성적을 못 냈었잖아요. 이게 바로 리더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상급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죠. 일할 수 있게. 운동장에서 한없이 뛰어놀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리더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5번째입니다. 그냥 하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계신 곳에 이렇게 사회단체들이 뭐 기부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어렵게들 구해서 이제 그 테이블 놓고 현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쭉 나와 서서 이렇게 현수막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게 어차피 이렇게 1년 행사이기도 하고 해서 사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서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건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냥 그 기관장님 방에 가서 악수하고 이거 좀 귀한 데 써주세요 라고 그냥 하고 오면 안 될까? 꼭 고아원 아이들 탁 세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워야만 될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 김창옥 선생님 잘 아시죠?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강의하는 젊으신 분인데 이분 책에 보면요, 사회복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호텔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을 끝나고 나서 헤드 테이블에 이제 앉았더니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를 10여 년 했던 분, 또 공무원이죠. 또 한 분은 이제 그 목사님인데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고 또 한 7, 80대 되신 신부님이 이렇게 헤드 테이블에 앉아 계셨대요. 근데 내려와서 앉으니까 우리 김창욱 씨가 그 어른이 그 공무원이 그러시더래요. 아,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사회복지사가 돼서 공무원이 됐을 때부터 주장해 온 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아니 나는 뭐 20년, 30년을 만약에 목회 활동을 했다면 나는 20년, 30년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왔는데 아직도 이 사회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연세가 그득하신 신부님이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이렇게 힘든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시계추가 고장난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결사로서 나타난 건지도 모릅니다.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게 삶입니다. 시계추처럼. 이것도 저보기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앙리에트라고 하는 아이인데 동생이 이제 한 3명인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아가 됐는데 이 큰 아이가 앙리에트인데 얘가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빵가게에서 가도 일하고 뭐 식당에도 가서 일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또 봉급도 정직원들만큼 그렇게 많이도 주지 못했겠죠.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학교는 당연히 못 갔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결국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못 넘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마지막 기도를 해 주시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이 앙리에트가 신부님,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왜? 저는 일하느라고 동생들 챙기기 위해서 성당도 못 갔죠.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죠. 저는 천국에 못 갈 겁니다. 신부님이 슬프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앙리에트의 손에 눈이 갔습니다. 손을 보니까 뒤틀려져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깊이 상처들이 패여 있고 목이 맸습니다. 그리고 아예 손을 쥐고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거야.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뭘 하고 왔니?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손만 보여줘. 이 말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그냥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사회복지 일이라는 게. 그냥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전통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연영호 선생님의 책 속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참 감동적입니다. 1852년도에 영국 해군이 이제 고생했다고 그 가족들, 애인, 아이,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들 데리고 630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이제 이렇게 쉬러 가다가 이게 버큰헤이드라고 하는 배입니다. 새벽 2시에 파위에 부딪혀 가지고요, 돌에 침몰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식인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구명정은 3척이고 한 척당 60명 탑니다. 그러면 600여 명 중에서 180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함장인 시드니 세튼 대령이 자기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모두들 최고의 걔네들 이렇게 예복 같은 거가 하얀 경우 이렇게 우리 많이 보죠. 예복을 입고 다 가판위로 모여라. 그리고 구명정을 사람들 태우는 그런 병사들만 가고 나머지는 가판에다 모여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태워라. 자,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배에 탔습니다. 구명정에 탄 18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막 가판 위에서 전체 차렷 경례, 그럼 전부 다 거수경례를 합니다. 저 중에 한 명은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애인인데, 어차피 죽는데 저 친구는, 내 아들은. 그리고 떠나가는 엄마나 애인이나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해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가판 위에 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 아이가 지금 이제 이 순간 이후로 못 봐요. 나 없어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병사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시드니 세튼 대령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180명 빼고 나면 몇 명이 남아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러분들처럼 엘리트들은 위기, 화재가 났다든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야, 버큰헤이도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죠? 어린이들, 여자들부터 구해내라.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사회복지를 할래? 아니면 저런 다른 일을 할래 하면 다른 일을 할 겁니다. 왜요? 그만큼 힘이 들어서요. 힘이 드니까 전통을 새로 만들 수가 있죠. 부인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혼자 사는 어느 부인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이 딸리고 아주 수만 평의 이 땅을 가진 그 땅에다가 몇 년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호수도 있고. 어느 날부터 이제 너무나 예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오기 시작을 하고, 아유, 벨 아주머니 너무나 여기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연인들이 와서 데이트 장소로 쓰고, 또는 이 취객들이 아예 그냥 돗자리 깔고 술 마시고 밤새 떠들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붙였습니다. 여긴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계속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팻말을 붙였냐면 이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 독사가 발견됐으니 물려도 책임 안 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싹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놀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글을 썼던 건데요.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주머니는 살아있는데 그 수만 평의 정원이 폐허가 돼서 있었습니다. 온갖 잡초들로. 그래서 아주머니를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머님은 이제 공황 증세, 우울 증세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화두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한 겁니다. 벨 아주머님이 아름다운 정원을 꾸민 것이 성공한 겁니다. 성공은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최고의 고수입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성공은 가지는 것, 이기는 겁니다. 가지는 것, 가졌을 때 성공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줄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부모들은 다 알죠. 자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때요? 모른 척 해주잖아요.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 전혀 시계추의 양끝처럼 매치가 안 되죠. 물과 기름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두 손에 쥘 수 있어야 되는데 물과 기름이니까 섞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걸 섞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은 이기는 거지만, 가지는 거지만 행복은 나누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나눔이 될 수 있다면 우린 두 개를 다 동시에 갖는 게 되겠죠. 내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다 거머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공은 맑은 날 내 애인과 같이 하이킹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맑은 날이 돼서 하이킹을 가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해가 떠야 된다는 전제. 그런데 이 행복 쪽은 비가 오면 내가 비가 되어서 놉니다. 눈이 오면 내가 눈이 되어서 눈과 추억을 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기꺼이 즐겁게 논일 수가 있는 대단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한번 사유를 조금 넓혀 봤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루는 지혜가 천국에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삶 자체를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지혜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6가지는 이거였죠. 안자를 붙여보자. 서두르지 말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닌가. 중도에 서서 좌우를 보자.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단 오히려 그 행동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는 게 중도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집단이나 사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듯이 너무나 저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손길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나 그게 보람있고 행복한 거니까 우리 그냥 한번 손을 내밀어 보자. 지금처럼요. 이런 것이 그대로 새로운 전통으로 이 사회의 뿌리를 더 넓게 깊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힘냈어요.